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금과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은 모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퇴해서 노령연금이나 뭐 각종 연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서 이제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은 부동산 사가지고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차익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한 것을 퇴직할 때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받은 소득을 그 퇴직하는 해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해에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한 소득을 한 해의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어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이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은 맞는 거네요? 그런데 연금에도 종류가 많은데 모든 연금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연금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공적연금 소득하고 사적연금 소득으로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급여 크게 보면 일시금하고 연금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장애를 당했을 때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게 이제 유족연금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노령연금 외에 이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해당되시는 분은 공적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무님 그러면 일시금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일시금은 크게 이제 반환일시금하고 사망일시금 두 종류가 있는데 반환일시금은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잖아요. 근데 가입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에다가 이자 정도를 더해서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뭐냐 그러면 원래 이제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한테 유족연금을 줘야 되는데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유족한테 장제부조적인 성격으로 주는 게 이제 사망일시금인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같은 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은퇴 후에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납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인들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네. 소득공제 항목 쫙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거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소득에서 빼버리는 거면 세금이 줄어들죠. 그리고 소득을 공제해 주는 대신 이거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거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과세위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한일 월드컵이 시작됐던 2002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소득 공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그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무님,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받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안 받은 보험료가 전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과세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중과세 문제는 그렇게 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세금이 이미 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다른 소득이 별도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원천 징수한 것만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 징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연금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 소득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노령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신고할 때랑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거나 이거 공제 내역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12월 달에 다시 한번 연금소득자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합니다. 아니면 혹시나 연금 신청할 때 저것이 제출하는 걸 깜빡하고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 다시 그 서류, 그러니까 연금소득자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노령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12월 달 되면 저렇게 이제 다시 신고를 하면 조정을 하는 거니까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더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월 달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을 해보고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이면 1월 달 연금에서 차감을 하고요. 반대로 좀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그러면 1월 달 연금에서 좀 더 지급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연금 생활자들은 과세가 이걸로 거의 다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령연금 수급하는 거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소득이 작은 사람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근데 35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확정 신고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왜 기준이 350만 원?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노후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할 때 연금소득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35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전액 다 공제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니까 그 부분 제외한 금액만 연금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내나요? 노령연금 수령할 때 세금 낸다고 불만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상당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면세점 이하에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거는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만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일단 거기서 좀 소득이 많이 줄어들죠. 그런 다음에도 이제 각종 공제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소득 공제가 있고요. 본인 공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표준세액 공제라고 해서 각종 공제가 있습니다. 그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0만 원이 안 되시는 분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보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 얼마 정도 되냐?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게 11만 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1월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에서 한 달에 10,000원 좀 안 되는 돈이 빠지고
받으시겠죠? 한 1,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35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월로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원 정도를 빼고 받으실 거고요.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 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이제 과세대상 연금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62만 6천 원 정도를 뺀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법상에서 말하는 사적연금 소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 계좌는 보면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저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우리가 연말정산 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 네네. 그거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DC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거랑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래서 IRP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넣어놨던 것들, 뭐 과학기술인 공제해법에 따른 퇴직급여 계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 그냥 연금저축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정도를 연금 계좌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정한 조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가입자가 55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자기 퇴직금 받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55세만 넘어가면 언제든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퇴직금을 예를 들어 2억 원을 받아서 IRP 계좌에 이체를 했다고 볼게요. 그 계좌에는 다른 돈은 하나도 없고 퇴직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55세 넘어가면 연금 개시할 수 있잖아요. 연금을 개시하면 첫 해는 1년 차가 되죠. 네. 그러면 2억 원을 11-1 하면은 10이 되잖아요. 네. 2억 원 나누기 10 하면은 2천만 원이 될 거고 그 금액의 120%.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IRP 계좌에 2억 원을 집어넣고 나서 한 3천만 원을 꺼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2,4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2,4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한 6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금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계 보시면 10일- 연금 수령 연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걸 왜 10일로 해놨을까라고 하면 가능하면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의미가 저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가 되면은 11년 차부터는 전체를 이제 연금 소득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퇴직금 받은 금액을 전액을 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를 하셨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DC형은 상관없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로 자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던 거를 전액을 다 넣으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첫 해가 1년 차가 아니고 6년 차가 됩니다. 같은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2배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금소득으로 좀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내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게 있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해서 수령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적립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원천을 보면 크게 한 4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세액공제 받은 돈, 그 다음에 이연퇴직 소득, 그 다음에 운용수익, 이 4종류의 돈이 이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수급자가 이제, 연금 주세요라고 이제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어떤 돈부터 내주냐라고 하면 세액 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내줍니다. 그럼 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면 안 되겠죠. 만약 거기 세금 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돈을 먼저 다 지급해주고 이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나가냐라고 하면 이연퇴직소득이 나갑니다. 원래 퇴직소득세 내고 일시금 받을 때는 했어야 되지만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을 때는 세금을 안 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금 수령할 때는 세금을 얼마를 떼느냐?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을 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2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요. 이거를 원래대로 퇴직소득세 냈어야 되면 만약에 2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되면 이분 퇴직소득세율은 10%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시금 수령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10% 세율이 아니고 그 세율의 70%니까 10%의 70%면 7% 세율 적용하죠.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더 넘어가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한 60%를 적용하니까 만약에 11년 차 넘어갔다 그러면은 6%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소득을 이제 재원으로 이제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퇴직소득, 그러니까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건 무조건 다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 재원일 때는 이제 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퇴직소득 재원으로 한 게 다 지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하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이제 연금을 지급할 차례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제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정도 세금을 떼고 이제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초과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한 16.5% 정도 세금을 내고 이제 지급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세금 지급, 연금 지급하면서 과세하는 절차가 이렇게 이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 소득이 많으면은 종합 과세하지 않나요?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해당되냐면 내가 세액 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하고 운용수익에서 발생해서 받았던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느냐.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이 예를 들어 한 20%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 입장에서 만약에 저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다가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이거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리과세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면 전체 소득을 16.5% 세율로 그 금액이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16.5%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그거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종합소득,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고율 분리과세, 그러니까 16.5% 세율로 단일로 과세해달라고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세율이 16.5%보다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낮은 세율 적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종합과세 선택하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에 신고할 때 또 별도로 신고해서 금융회사에서 세금 낸 것들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하나요? 이럴 때는 이제 사유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연금 수령한 걸로 인정은 해줍니다. 일단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다만 이제 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말면은 금융회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서류를 좀 제출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하는 사업장에다가 증빙서류 같은 거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연금이 아니잖아요. 네.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소득 원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 공제 받지 않는 돈은 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든 하지 않든 이건 세금 원래 없는 거니까 세금 안 내는 거고요.
이연퇴직소득. 이건 아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한 30%, 40% 감면받았었는데 그냥 불이익은 있는 건 아니고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 퇴직소득세율로 가세하고 분리가세하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이나 운용수익은 원래대로 금융회사에서 3.3에서 5.5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는데 이게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연금의 수령에 해당되면 16.5% 세율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은퇴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드셀러가 답변해드립니다.